한국 고등교육자들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8째 시즌의 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빈곤 과정의 저자, 저는 이분을 참여하는 혹은 행동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어요. 인류학자이신 연세대학교 조문현 교수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리뷰의 발견 저랑 하신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네, 출연하신 두 번째 건데 시간입니다. 벌써 거의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이 그러네요. 지났더라고요. 예. 예, 작년 봄이었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새요. 이제 어저께 첫 개강했거든요. 예. 저는 첫 수업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완벽하게 이제 대면 수업이 되고 나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순간 혼미했습니다. 너무 많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바쁩니다. 이 책 네. 이렇게 상당히 네. 두껍고 내용도 굉장히 네. 충실한 책인데 오늘 이 책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 서울 리뷰북스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문현 교수님의 신작 빈곤 과정입니다. 이 책 쓰시게 된 계기 어떻게 될까요? 물론 빈곤 연구자이시기도 하지만 처음 쓰게 됐던 계기는 사실 2018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 그랑아리 출판사에 박은하 편집자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편집자님이 제 석사 논문을 읽으셨었어요. 아주 너무 오래 전인데 신림동 난곡 지역에 관한 그 논문을 인상 깊게 읽으셔서 그 후에도 계속 제가 빈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2018년에 빈곤 책 관련해서 제 일을 해오셨는데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생각도 많고 해갖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된 거죠. 네. 이 책을 보니까 이게 기존 연구 내용도 이제 당연히 바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거의 새로 다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 연구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책을 쓰면서부터 제가 한국과 중국에서 좀 지난 20년 동안에 빈곤이라는 화두로다가 좀 어떤 작업을 해왔나라는 것을 한번 좀 정리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미 좀 학술 논문을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많이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모아가지고 책으로 작업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재구성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새로운 거를 또 넣기도 하고 좀 그 작업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작업?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무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좀 기존에 해왔던 자료들, 논문들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또 한 흐름으로 깰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책의 첫 문장이 빈곤은 어디에나 있다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제 어떤 상태 그것이 아니고 빈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에서 계속 떠다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봤어요.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는 흔히 빈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곤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의 문제로 더 끌고 오는 작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사실 이게 책 한 권 이야기이긴 한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빈곤 이렇게 두껍게 책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황당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빈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빈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계속 유예시켜내는 과정.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빈곤 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예. 이 책의 제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책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결국 이 책 제목이 정해졌는데, 뭐 여러 가지 다의적 의미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동안의 빈곤을 어떠한 과정으로 좀 연구해 왔는가라는 이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빈곤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난하다라고 이제 누군가를 봤을 때 확 느껴졌는데, 이제 그 사람의 딱 그 얼굴만 보고, 그 스냅샷만 보고 사실 가난을 읽어낸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태도라던가, 뭐 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즉자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한 사람을 하나의 세계라고 봤을 때, 그 세계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왔는가. 나에게는 굉장히 당연했던 기회나 자원이 사실 그 사람한테는 전혀 가닿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빈곤의 역사성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과정을 추적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3장, 4장에서 그거를 그 중국 여성들의 이제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이제 빈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빈곤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리기를 거부하는 거. 그것이 이제 좀 중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빈곤을 어떤 방식으로 쟁점화 시켜내는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집단이 굉장히 가난한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결핍에 시달린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빈곤이라는 이제 꼭 명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빈곤은 명명하자마자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빈곤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제도나 지식 자체를 한번 문제화해보자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빈곤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모두가 연루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빈곤이라는 뭐 일종의 레짐이겠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계속 생성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이제 관찰자나 비판자로만 남지 않고 한편에서는 연루자 참여자로서 계속 이 빈곤이라는 배치를 새롭게 형성해가고, 이 사람은 우리가 빈곤이라는 명명에서 굉장히 도의시했던 집단이었는데 같이 우리가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령 제가 제 책에서 이 실존의 빈곤에 시달린다고 얘기했던 청년들도 포함시켰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 빈곤의 어떤 개념을 확정적인 것으로 두지 않고 계속 그 외연을 확장시켜내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빈곤과 그다음에 나는 바깥에 있는 그런 외재성이라는 부분을 좀 다시 성찰적으로 고민해보자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이 책 제목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종합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을 내리는 것을 유예하고 거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이 책의 앞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빈곤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반대항, 그 다음에 복지수급자와 임금노동자의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한국도 그렇지만 뭐 클린턴 미국 같은 경우도 90년대에 워크페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는 복지, 웰페어가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노동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것이 자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립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제 교수님 글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존과 자립에 대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사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존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 약간 그런 자립이라고 하는 네.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면 무해한 것 네. 같은 것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점들이 좀 만연한 거 네, 상당히 같은가요? 만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역시 선생님 사회학자여서 날카로우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립과 의존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백오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동이라는 기준이야말로 이제 근대 빈곤 통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다. 예. 그래서 이제 강제 노역이든 아니면 지금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근로연계복지 이런 문제든 간에 이 빈곤 통치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노동을 강제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과 제도를 구축해온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엔 멀쩡한 노동자라면 수급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이제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립 자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특히 의존의 반대급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복지 통치, 특히 이 기초 수급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수급권자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저는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현재 더 극심해지긴 했지만은 이 빈곤이라는 것이 명명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좀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진짜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 클린턴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이제 그 첨예하게 더 뻗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좀 불가피한 강박이라던가 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립하지 못한 사람, 자활하지 못한 사람을 일단 경쟁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반드시 덜 가져야만 하는 사람으로다가 이제 생각하는 풍토가 굉장히 좀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이제 교수님 글 보면 여기 그 대학생들과 같이 이제 반빈곤 관련된 활동들 했던 기록이 이제 잘 나오는데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어떤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본인들도 뭔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빈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것을 씌워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지금 특히 뭐 저는 연세대에 있고 뭐 한국에서 흔히 엘리트 대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뭐 빈곤은 구조의 문제야 이런 거를 너무나 상식으로다가 갖고 있어요. 그냥 빈곤은 구조의 문제야라는 것이 이 교과서 답안처럼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막상 이제 저희가 뭐 홈리스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을 만나기 전에 학생들이 인터뷰 질문지를 이제 짜는 것을 보면은 이 홈리스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이 조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할 만큼 니네가 뭔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활 자립을 하지 못한 자로다가 홈리스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빈곤 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제 저희가 외연의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거친 질문을 한번 드리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누가 빈곤한가요? 그러니까 누가 빈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서 그냥 수급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 통치의 영향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빈자인가를 가려내기 위한 일종의 의무통과점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이 수급자를 제일 먼저 가려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갖다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수급자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사각지대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또 홈리스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국 사회에서 홈리스를 얘기하는 방식을 보면은
IMF 이후에 특히 불가피한 어떤 해고라던가 실직의 문제로다가 거리에 나앉게 된 원래는 중년의 남성 가장이었을 법한 사람. 그러니까 남성 홈리스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성 홈리스는 어디 갔지? 왜 보이지가 않지? 라는 것을 다시 또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 확장이 되는. 네. 또 시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할 네, 거고요. 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었던 거기도 하지만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나누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사회학을 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양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빈곤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의 뭐 절반 이상을 버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사실 이 책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네. 예,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 없으신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미디어나 아니면 많은 학술 연구들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그 정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량적 지표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 이런 작업들도 좀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나요? 그러면? 예, 저는 보기는 하는데 예. 이 빈곤에 대해서 선언적인 정의를 내리고 이제 출발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접근법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기존에 있어왔던 그런 주류적인 접근 자체를 한번 좀 낯설게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연구를 해왔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빈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얘기를 하고 빈곤선을 또 측정을 하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화돼 있고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빈곤의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얘기를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뭔가 우리가 빈곤에 대한 문제 설정 자체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 시작하면서 교수님을 이제 참여하고 행동하는 인류학자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책의 이제 32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수님께서 인류학자는 고상한 관찰자, 비판자로 남지 않고 참여자, 연루자로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도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렇게 교수님 연구하신 궤적을 보면은 저희가 사실 작년에 했던 그 힐튼 호텔 앞쪽 광천도 그렇고 실제로 교수님 그 석사 논문도 그렇고 사실은 그 빈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을 해 오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 문제를 말 그대로 방에 앉아서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가들과 또 활발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인류학자로서 하나의 지향점인 것 같기도 한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계기는 빈곤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서문에 써놨던 것처럼 그 서울시 이제 목동 철거 반대 투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시는 그런 명명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제가 당시 국민학교 6학년이었을 때 좀 우연히 접하게 됐던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당혹감,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폭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한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조세희 선생님. 그 난자인간 쏘아올린 자궁공 책도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었고 좀 관련해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살아왔던 뭐 생활 조건도 뭐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었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서울 관악구에 이 봉천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공부방 교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것도 활동가들하고의 만남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인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사적인 궁금함인데 학부에서는 신문학, 언론정보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도 빈곤 관심 있어서 혹시 뭐 사회학이나 인류학과를 가겠다는 생각 별로 한 적 없으신가요? 그때는 인류학과를 정말 몰랐어요. 아. 무슨 과인지 진짜 몰랐었고 예. 언론정보학과는 약간 당시 아버님하고의 타협책이었던 것 같은. 굉장히 인기 있는 과였죠. 예, 그래서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그리고 그런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뭐 기자나 PD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선망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인류학 수업을 좀 들으셨던 거죠? 아니요, 그때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세요? 이제 제 바로 옆에 인류학과가 있었는데 인류학과가 너무 사람들이 기괴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난지도 가서 막 쓰레기를 주워서 와야 된다더라. 어디 막 버스에서 껌파리를 해야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람들이 인류학을 기괴한 학문으로다가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제가 그 중국 다녀오고 나서 이제 중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관련한 수업들을 다 찾아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인류학과에서 개설한 수업이었었는데 보통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 나라를 다룰 때 늘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체제의 변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하층이라고 얘기되는 뭐 소수민족이라든가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거슬러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국가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 접근이 굉장히 신선하다. 이게 어느 과에서 개설된 수업이지? 보니까 그게 인류학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만우절날 이제 인류학과 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래갖고 친구들이 하나도 안 믿었다. 만우절인지 모르고 하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랬고. 네. 방금 이제 중국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책에도 중국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교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 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조문영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에세이적인 성격의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방금 중국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97년도 아마 대학교 4학년 때 97년도에 중국의 이제 3등 칸 패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중국에 관심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저희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사촌 집에서 많이 얹혀서 살았어요. 그 근처에 언니들이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언니들이 다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밀수입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중국 혁명에 관한 책들,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무협지 보듯이 읽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낯서니까 뭔가 막연한 이제 동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중국을 갔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가자마자 뭐 맥도날드, 뭐 켄터키 뭐 이런 거 이제 바로 보이고 하니까 충격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감내하면서 살았을까라는 게 이제 또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나중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 97년이기도 써놨습니다. 이게 그 70년대, 80년대 책을 읽으신 분들은 운동으로 가셨을 텐데 90년대 읽으셔서 이제 연구로 가신 것 같은. 그렇군. 중국 관련해서 이제 쓰신 글 여기 나와 있는 글들 중에 사실 저는 여기 4장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쫙 보면서 이거 영화로 만들면은 정말 이 장혜모 감독 같은 사람이 만들면 정말 되게 예쁜 영화가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이제 그게 묘사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좀 생명력이 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 남편이 죽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땅을 잃은 여성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신 거죠. 그분이 이제 땅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하신 땅을 결국 못 찾았지만 하는 걸 같이 함께 하신 그 글이에요. 이분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 좀 닿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타까운 게 제가 그 3장의 쭈어메이는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SNS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었고 뭐 이분 사실 그런 것도 잘 못하시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1년이었어요.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때가 제가 조사하던 지역이 이제 다 철거되는 이제 수순이어가지고 또 농민공인 이분 가족도 어디로 떠날지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리운 분이죠. 저한테는 이제 이분 제가 순위펀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이분도 그렇고 이분 친척 가족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설을 계속 함께 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설날을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 마음에 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렇게 빨리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네. 아니요 못 가요.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좀 아주 좀 많은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드는 글이었습니다. 책의 후반부로 가면은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뭐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세대론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찬반 세대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로도 팽팽합니다. 교수님 생각에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서 그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교수님께 글을 보면은 젊은이들이 불안하지만 또 나름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만의 희망도 있고 정형화되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내부의 다양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교수님 보시기에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론적 불안감이랄까 뭐 그런 것들 기존 세대와 다르고 좀 뭔가 어떤 나름의 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저는 뭐 청년 내부의 다양성은 물론 큰데 그래도 좀 어떤 시대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뭐 한국의 발전 흔히 이제 늘 압축적 근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IMF를 지나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고 하면서 또 너무나 빨리 추락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게 이들에게 어떤 감각으로 와닿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들 부모가 살았던 시대, 흔히 이제 저희가 뭐 586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80년대 한국의 자본주의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사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상담으로 찾아왔을 때 학생들의 부모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정규직이고 뭐 탄탄해요. 탄탄하고 또 그 부모는 자부심도 넘쳐요. 자기가 이 사회를 바꿨다, 한국을 바꿔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도 열심히 이제 일해가지고 너를 벌어먹여 살리고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런데 너는 어쩜 이렇게 무력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나는 부모처럼 살아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죄책감, 그다음에 불안감, 어떤 분노 이런 부분들은 좀 시대적인 에토스가 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그 청년 내부에서의 차이라는 것도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더 크게 발화할 수 있는 집단이 이제 제가 여기 그 책에서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다. 그래서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이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쓰기는 하는데 저는 보통 그 노동의 의미를 확장을 했을 때 불안정 노동자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불안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청년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교육 자본과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어느 정도 저희가 이 한국 사회 청년의 변화를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안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을 갖다가 이제 디폴트로 삼고 있다는 거죠. 주류 청년으로다가. 근데 이제 나머지 청년은 뭐 플랫폼 배달하는 청년이다. 뭐 지방대 청년이다. 무슨 저번에 나왔던 천연효 작가 용주공 청년이다. 이게
마치 줍줍하듯이 이상한 그렇죠. 채굴주의가 좀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예, 돼요. 예. 그러니까 디폴트는 서울 수도권의 대학생이 예.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 수도권 대학생이 갖고 있는 울분, 발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 청년 담론으로 이제 확실하게 또 굳어지는 너무 과잉 대표되는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굉장히 그냥 우울하고 꺼져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이제 아까 그 전 세대 부모 세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여러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에선 못 참는 거죠.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들이 보여줬던 이 페미니즘의 역량, 예. 이 젠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도 남자애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예. 왜 나는 이거를 못하지? 왜 나는 유리천장에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쉽게 질문하고 반격할 수 있는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든 결혼에 대해서든 뭐 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든 더 이상 부모 세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상성의 궤적으로만 따라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불안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울과 열망이라는 좀 양가성을 갖고 있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청년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책에서 뭐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십니다만은 사실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이제 그 대상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우리가 뭐 좀 흔히 하는 말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고 뭐 이제 로봇 얘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챗 GPT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사실 좀 너무 정치적인 개념으로 브랜딩화 되는 바람에 또 깊은 논의가 오히려 더 못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아주 간단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해요. 찬성하는 입장이고 기본소득 관련해서 한 챕터를 쓸까 하다가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빈곤을 연구해왔던 과정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수급자만 빈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결핍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고 내가 꼭 물질적으로 결핍하지 않더라도 나는 결국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빈곤의 안과 밖이라는 것이 점점 그 경기가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시달리는 문제는 내가 그런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를 계속 팔릴 만한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봤자 결국 저희 늙잖아요. 그렇죠. 다 노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동권 투쟁하는 장애인이든 여러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그 노인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죠. 어떻게 보자면. 근데 결국 우리가 다 그렇게 너는 결국 쓸모 없어라는 비난이 그냥 맞닥뜨리게 되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냥 처음부터 좀 그것을 그 불안을 좀 덜어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인정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10% 상위 10%의 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양극화는 점점 더 첨예한 문제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가 진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진 자들한테도 굉장히 위태로운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게 과거 원시 부족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궁핍하기도 하고 어떤 이 내일이 그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처럼 이게 그 국제 정치도 위험하고 지구가 위험해지는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또 그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의 구호가 뭐라고 해야 될까? 못 살겠다 기본소득.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유토피아적인 기본소득으로 당장 눈 감고 다음날 실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끊임없는 이제 정치적인 쟁의, 논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 거죠. 분명히 뭐 이제 이러한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 사회적 담론으로 한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때 좀 많은 좀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면은 여기 저기 뭐랄까 빈곤과 관련된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글들에 대한 그런 대중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특히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련된 뭐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좀 찾아 읽으시는 편인가요? 네, 많이 찾아서 읽고요. 좋은 영화들, 뭐 소설들 꽤 많습니다. 혹시 한두 개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책에도 썼지만 거인이라는 작품, 김태형 감독의 거인이라는 작품 정말 굉장히 출중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감독 스스로가 또 시설홈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마음은 착해 이런 말 굉장히 쉽게 던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겹의 이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는 부자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가 바로 조커였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안 보여준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미국에서 찍은 영화 중에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게 이제 디즈니를 앞에 두고 그 모텔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너무나도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돌봄이 늘 모두에게 만족스럽고 평화롭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태로운 사람들끼리의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기 어느 가족이었나요? 일본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되게 다 좋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 빈곤의 인류학 수업 진행하세요. 올해도 하시나요? 올해는 지금 요번 학기에는 안 하고 있고요. 다음 학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 할 때 너무 많은 이제 저희가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갖고 지난 작년 1학기에도 동자동 그 서울역 쪽방촌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개발이 아직까지도 아주 첨예한 이슈여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현장 연구를 했고 그 책이 곧 출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방학 때도 힘들기도 했는데 독자로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년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조금 쉴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출판하시고 쉬시면 저도 안 그래도 그 책을 이제 지난 학기에 수업 시간에 읽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랑 한 주 동자동 가서 이렇게 현장 가서 보고 이제 서울역 서부역 쪽 가서 물회 먹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좀 현장을 보는 게 이제 뭐 보는 게 이제 막 가서 막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연구로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에 죄책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하더라고요. 인류학 연구라면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러면 의무감도 있겠지만 동시에 약간 트라우마가 되는 경험도 있고 그것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인류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현장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 그냥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죠. 뭐 우리 삶 자체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책을 읽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책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고 내가 이기적이고 불안 속에 살고 못됐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살아있는 인간들 과 정말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역량과 그런 좀 윤리적인 고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있는가라는 것을 자문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작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이 책 네. 어떤 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학술서로 쓰긴 했는데 예. 그래도 좀 많은 독자들이 읽었으면 해서 예. 비교적 쉽게 쓴다고 노력을 예, 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렵냐. 또 그런 분도 예. 계시고. 이게 앞부분이 네. 살짝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은 되게 약간 스토리 네. 라인이 되게 잘 살아 있어가지고 네. 너무 술술 읽힙니다. 네. 너무 재밌게 읽힙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메일을 많이 보내주세요, 독자분들이. 그러면서 좀 자기의 빈곤, 예. 가난의 경험에 대해서도 또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정말 책은 그냥 내 손을 떠나는 것 같다. 이미 너무 다양하게 그냥 이 책을 펼쳐드는 것 같다. 되게 잘 쓰셔서 그렇지 못 따라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이게 책이 이렇게 출발하고서 네. 안 팔리면 나중에 재고 좀 처리해달라고 출판사에서 계속 연락해서 내 손으로 계속 책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 영상도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로 8번째 시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꾸준히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9번째 시즌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조문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